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3월 고2 모의고사, 그 중에서도 26번에서 30번이었던 이 행정행위와 부관 지문을 다루게 됐습니다. 여기 출제되었던 29번, 26번, 30번, 이 세 문제가 각각 한 지문에서 오답률 1위, 2위, 6위를 기록을 했어요. 전체 모의고사에서. 그만큼 이 시험에서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었다라고 할 법합니다. 선생님이 지문 해설에 있어서 이것을 내용 정리를 위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사후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일이 일어난 후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미 이 내용 자체는 이미 기출이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지문을 위한 설명은 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쌤은 이 비문학을 읽는 그 태도 자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글을 읽어서 앞으로 내가 읽어나갈 비문학들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문학 공부라는 거겠죠, 그쵸? 네, 선생님이 여기 일단 아래 추천 지문을 적어놨는데 쌤이 기억이 나면 지문 해설 다 끝나고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비슷한 주제 관련을 해가지고 이 행정행위 혹은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루는 다른 지문들이 있구나 하는 걸 연습을 해보는 게 이번 기회에 이 지문이 특히 어려웠다면 이런 연습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3 됐을 때 최소한 이런 글의 전개에서는 내가 불편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뽑아봤거든요. 이거를 각자 찾아보셔도 되고요. 귀찮을 거야, 그치?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귀찮을 거라서 쌤한테 그 댓글로 이메일을 적어주시면요, 쌤이 그냥 이거 파일을 4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적어놓고 쌤이 이거 얘기하는 걸 까먹을까봐 일단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이번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글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될 법한 읽는 태도를 딱 4가지 정도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이 간소합니다. 문장이 길면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문장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문장이 길면은 이걸 한 번에 먹으려고 그래요. 한 번에 머릿속에 넣어보려고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2줄이 아니라 4줄, 5줄이었어, 한 문장이. 그러면요, 보통 이거를 다 중요하게 읽어버리니까 하나하나 밑줄을 다 치거든? 혹은 막 밑줄을 막 쫙쫙 쳐. 그럼 어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쌤이 이제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뭐 나도 그렇지만 쌤도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 시켜보면요, 끼케야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은 한 다섯 어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째로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중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읽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예문으로 좀 이따가 이제 문장들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게요. 두 번째는 예시를 읽는 태도인데, 보통 예시가 나오면 이 질문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그죠? 가령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시가 이제 그런 일반적인 행정행위란 이러면서 나오는 이런 문장보다는 재밌습니다, 그죠?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상이 잘 가고, 그래서 예시를 후루룩 재밌다 하면서 그냥 읽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를 비문학 읽을 때 재밌는 스토리를 이야기해주지,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그쵸? 보통 어려운 거를 너가 예를 들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 내가 예를 주마 하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 보통 예시가 나오겠죠. 물론 거꾸로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근데 분명 이게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갔어. A가 뭔지 모르겠어. 그랬으면 예시에서 A가 나올 때 저런 걸 A라 하는구나 라고 받아서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말 찾기라고 적어놨는데, 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 암기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조건문. 너무 많아. 그쵸? 자, 이게 쌤이 이걸 공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암기를 해야 되거나, 다른 질문 읽을 때 이걸 막 머릿속에 리스트 해가지고, 이건 1번이네? 2번이네? 뭐 이딴 식으로 적용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면서 읽기 때문에 너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쌤이 좀 유형화를 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요지는 당연히 그냥 생각을 잘 하자야. 오케이?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틀을 어느 정도 제시해준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음 막 불편하게 보지 마세요. 네 번째는 조건문인데, A일 때, 뭐 A인 경우에는 B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쌤이 얘기했듯이 이 글을 읽는 태도, 이 지문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가에서, 특히 이 지문에서는 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 4가지 정도의 사고방식을 좀 우리가 배울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한번 글을 읽는 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이 지문이 어려웠을 거란 말이야. 왜? 처음 문장부터 튕겼을 거라고. 일단 뭐가 문제야? 행정행위가 뭔지 처음 들어봤거든. 그치? 행정청. 자, 내가 이게 행정청이라는 표현도 별로 불편해요. 그죠? 법령, 뭐 법령 정도야 뭐 법 같은 거겠지 싶은데.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이 의사표시도 내가 평소에 쓰는 의사표시 같지 않은데? 권리나 의무. 자, 불편하죠. 그죠? 변동시키는 효력은.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워딩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장부터 튕겨요.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체크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자, 글을 읽는데 첫 문장부터 튕겼으면요. 당연히 다시 읽는 게 맞고요. 다시 읽을 때만큼은 오케이? 튕겼다는 건 너무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 문장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어 문장이 한 3줄, 4줄이야. 뭐부터 합니까? 관계대명사절, 뭐 관계, 그죠? 관계절 이런 거 묻고, 전치사 명사 묻고, 그 다음에 뭐 찾아? 주어, 동사 찾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거 하자는 거예요. 한국어도. 문장의 간소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자, 쌤이 여기 뭐라고 적어놨죠? 뭐는 뭐다, 혹은 뭐는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 그랬죠. 그죠? 머릿속에 적어달라는 거야. 자, 다시. 행정행위란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주어, 동사만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 영어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더 중요한 뼈대를 먼저 잡고 가자는 겁니다. 자, 행정행위는 의사표시야. 근데 뭐 하는 애야? 어떤 의사표시예요?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기왕 이제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문장이니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한마디만 더 하면, 쌤이 지금 이 두 군데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무슨 연습? 이거 중요하니? 이런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문장 읽으면서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돼요. 쌤이 방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 문장이 길 때, 튕길 때는 제일 중요한 요점만 뽑아먹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래서 쌤이 틀을 제시하는 건 이렇게 명사 단위를 채우는 느낌으로다가 읽어주자.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편하다라는 팁을 제시를 한 건데, 본인이 연습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행정행위가 행정청이 법에 따라 행하는 거래. 이게 지금 굉장히 새로운 내용인지, 아니면 뭐 그렇겠지 당연히 이 정도의 내용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좀 이 다음 문장 빼고 다음 문단에 있는 첫 번째 문장 보면은,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행위를 하는 게 뭐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래. 얘들아, 뭐 그럼 뭐 사법적 행위를 하면 사법 목적을 달성을 위한 거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소리입니다. A를 하는 게 A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밑줄 치거나 어려워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민을 반드시 꼭 해줘야 돼요. 공부할 때 우리 수학 문제도 한 문제 가지고 막 1시간 붙들고 공부하고 이러기도 하잖아. 그죠?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문장 읽으면서. 지금 쌤 말을 들으면서 아유, 그걸 어떻게 문장 하나 하면서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오늘부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인데, 후자인 친구들은 분명히 급속도로 성장할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행정행위가 뭐라고? 의사표시인데 권리 의무를 변동시킨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무슨 생각일까? 권리 의무를 변동시킨다는 게 뭔 소리야? 이거 해야 됩니다. 왜 아는 척해? 그러니까 비문학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또 가져야 되는 태도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권리랑 의무가 지금 여기서 내가 평소에 쓰는 나의 권리야 막 이런 의미가 아닐 텐데 당연히. 그지? 행정행위란 말이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처음 보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요. 권리랑 의무를 변동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지? 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를 갖는 거는 지금 쌤이 여기 이렇게 적어놨던 이런 태도들에 선행하는 기본적인 읽기 태도입니다. 자, 다음 우리 지금 권리랑 의무랑 변동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궁금했단 말이야. 자,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예를 들어주겠대, 지문에서. 오케이? 자, 예를 들었다는 게 뭔 뜻이라고? A랑 B 하고 막 어렵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좀 어려울 텐데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 뭐 해야 된다고? 이게 이 얘기구나 하면서 각각을 연결해줘야 된다고. 자, 그쵸? 나 지금 행정행위가 뭔지 잘 몰라. 그 다음에 권리 의무 변동 이거 뭔지 모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자,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는요, 방금 우리가 읽은 문장에서 이 부분은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 내용이 아니라고. 왜요? 지금 아까 이 추상적인 내용을 연결하고 싶다 그랬잖아. 지금 내가 궁금한 거냐? 행정행위랑 권리 의무 변동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행정행위 누가 하는 거래? 행정청이 하는 거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개인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은 중요할 수가 없단 말이지. 오케이?
행정청이 뭐라고? 건축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예시야, 이게. 그치? 바로, 아, 건축 허가 같은 게 행정행위구나.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이제 뭐야? 권리랑 의무 변동이야. 그죠? 개인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아, 이게 지금 변동이 된 건가 봐. 라고 읽어줘야 된다고. 이해돼요? 자, 쌤이 여기다가 이제 행정행위야, 막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는데, 내용 정리를 지금 옆에 안 적는 이유는 그거 머릿속으로 하시거나 혹은 따로 혼자 적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내가 여기에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요. 그냥,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는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그런 정보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런 영상은 많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지문 내용 정리하는 영상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랑은 여기서 무슨 태도를 갖고 읽어야 되는지 그것만 배우자고. 자, 다음 갑니다.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행정 목적 달성 안 하면 뭘 할 건데? 그지? 행정행위인데. 자, 행정행위에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해요? 쌤이 아까 적어놨는데, 그지? 중요한 게 뭐라고? 알맹이가 있거나 애초에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정보거나. 오케이? 자, 그럼 난 뭐 해야 돼? 궁금해해야 한다고. 부수전 상황이 뭔데? 돼요? 괜찮죠? 자, 이렇게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을, 자, 이렇게 붙은 종속적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야? 이거 네모 세 개 다 뭐예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거다. 오케이? 당연하잖아, 그죠? 이렇게 붙은 것을 이렇다고 해. 방금 붙인다며. 근데 이렇게 붙은 걸 이거라고 한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세 개 같은 말이어야 되지. 자, 법률 행위, 법률 뭐 행정행위, 부수적 사항, 부관, 종속적 규율, 지금 용어 굉장히 많잖아요. 같은 말 처리를 안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모든 용어가 내 머릿속에서 다 따로 놀아. 그러면 지문이 굉장히 용어가 많고 복잡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 부수적인 상황이란 말을 썼다가 선택지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도 종속적 규율이란 말을 썼다가 부관이란 말을 썼다가 이렇게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저거를 정확하게 아 저거 세 개는 같은 말이야 라고 잡고 가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혹은 읽으면서도 계속 힘들어요. 부수적 상황이란 말 나왔을 때 부관이란 말 나왔을 때 다 새로운 말처럼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같은 말 나올 때 잡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거 같은 말인 걸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 되나요?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선생님 이게 기호를 A, B, C를 주로 쓰다 보니까 무슨 수학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쌤은 이 논리학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네모 별 동그라미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그죠? 자, A랑 B랑 C가 세 개 같은 거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문장에 A, B, C를 똑같이 세 개를 다 나열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A, B, C 중에 보통 골라서 쓴단 말이지. 보통 더 중요한 워딩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부관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으니 아마 이 부관을 기준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부관은 어쩌고저쩌고 부관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장들이 여러 개 나올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럴 때마다 A랑 B를 한 번씩 넣어보세요. 오케이? 대입을 해서 넣어서 치환을 해서 바꿔 읽어보고 가세요. 두 번 정도 해주시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자, 다시 또 나와. 가령은 예를 들어 같은 말이지. 건축법상, 아까도 뭐 건축법상, 건축허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똑같은 걸 예시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요건? 조건 같은 거죠.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없이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대.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라는 거는 필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 없이 신청을 했대요. 행정청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대신에 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대요.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뭐라고? 부관이라고. 그죠? 부수적 사항, 종속적 규율, 부관, 가령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관에 대한 예를 기다렸어야 되고 지금 추가하는 거잖아. 덧붙이는 거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즉!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즉! 지금 뭐야? 곧 같은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주차장 설치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부관이다라는 소린데 당연하다고. 그죠? 지금 우리가 이미 이거랑 부관을 연결해 놨으면은 이건 당연한 소리죠. 그죠? 그러면서 한번 뭐 해달라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부관이자 종속적 규율이자 부수적 사항이다라고 이 부관이라는 워딩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 in이라는 표현, 쌤이 이제 같은 말 찾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이 주된 행정행위가 건축허가라는 이 표현이구나. 그냥 아까 봤던 거잖아, 그지? 건축허가는 행정행위야. 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 같은 말을 A in B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in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꼭 좀 잡아달라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부관이 뭐였지? 부관이 뭐였지? 여기 있죠. 종속적 규율이랑 부수적 사항. 그러니까 이게 기억 안 나면 잠깐 눈을 들어서 다시 가라고 확인하라고. 암기가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뭐라고? 종속적 규율이랑 부수적 사항이라고 한 번, 두 번 정도만 해주면 돼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죠? 아, 이거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리고 아마 조건, 기한, 부담. 이 조건이랑 부담스러워 할 때 그 부담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모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세 개 정도가 나왔으면 일단 뭐 편하게 그냥 넘버링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넘버링을 쓰는 건 좋은데, 넘버링을요, 표시에 의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이 표시를 한다는 거가 아니라 이걸 계속 끌고 내려가서 써야 돼요. 조건. 이게 나올 때마다 내가 사용했던 이 넘버링 1번을 계속 사용해줘야 이 표시에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조건은 뭐 하는 애냐?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이래. 오케이? 자, 조건은 부관인데, 뭐해?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자, 그럼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확실한 사실에 따라가 기한이랑 부담 뭐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괜찮죠? 자,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데? 조건 성취라고 한대요. 자, 처음 보는 용어니까 연결했고요. 자, 이 사실은 근데 어떤 사실이야? 불확실한 사실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하나 봐. 됐죠? 자,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발생 소멸이 기억이랑 니은이었나 보지. 그지?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고요. 소멸하는 것이 해제 조건이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들어가는 데는 내용이 이 정도의 구성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주차장을 설치하면, 자, 이거 예시죠, 그죠? 예를 들어 라는 말은 생략이 된 겁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예시 계속 연결 중이야.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발생한다 그랬잖아. 발생은 뭐야? 기억이었지? 그지? 자, 그리고 이게 팁인데요. 이게 빅락 지문을 쌤이 지금 읽기 쉽게 지금 문단 조금 쪼개놓은 건데, 보통 옆에 여백이 있잖아. 이 기억, 니은 이런 게 문제 풀 때 아마 느끼겠지만 찾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그쵸? 그래서 이 기억, 니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여백에다가 기억, 니은 이렇게 위치를 적어 놓으면요.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합니다. 어쨌든 이 발생이라는 건 기억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 당연한 소리잖아. 그죠? 반면이면 이제 뭐 해제 조건 나오지 않을까?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건축 허가의 효력을 소멸. 오케이. 소멸은 뭐였어? 니은이었잖아. 그지?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 당연한 소리예요. 봐봐. 그러니까 앞부분에 약간 빡세게 눌러 읽으면 뒤에 당연한 소리들이 따라 나와. 이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기한 뭐예요? 기한 2번이죠, 그죠? 조건과 달리 뭐가 다른데?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오케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죠? 확실한 사실에 따라. 그치? 아까 불확실하다 그랬으니까 이번엔 확실한 거예요. 효력 발생 및 소멸. 그럼 이것도 지금 디귿 리을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발생 소멸로다가 나뉘어 있는 거죠? 디귿 리을이. 그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관계만 제대로 잡았다면은 기한에서 디귿 리을 이 기억 니은 나뉜 것처럼 똑같이 나뉘니까 어렵지 않았단 말이지. 쌤이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해놨는데 뭐만 다른 거야? 이게 디귿이고 이게 리을이 되는 거. 그 다음 조건 성취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기 안 나왔고요. 그죠? 기한에 있는 조건 성취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다. 이 차이가 있겠지. 그죠? 지금 이 질문에서 이제 날짜 같은 걸 예로 들었는데, 그치? 3월 4일, 이건 무조건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3월 4일 같은 게 확실하게 일어났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그때 효력이 소멸돼 버리는 거, 이렇게 나눠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그죠? 디귿의 이름은 시기고요. 리을의 이름은 종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부담은 미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자, 여기서 처음 나온 표현은 뭡니까? 별도의 의무라는 표현인 것 같아. 그죠? 조건이랑 기한과 달리. 자, 뭐가 다른데? 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되겠지. 뭐래? 그 자체로. 여기서 그 자체는 뭐예요? 부담. 그지?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데. 오케이, 이건 뭐 선택지로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조건이랑 기한은 뭐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느니? 하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와 달리라는 표현이 나왔으니. 가령 또 다시 예를 주고 있고요. 행정청이 건축을 허가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한대. 오케이, 네, 그렇대요. 의무를 부과한다. 아까 지금 이거죠. 별도의 의무.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자, 공통점인데 마찬가지로 부관에 불과하다. 이미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이런 거에 막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야. 당연한 거죠. 당연히 부관에 속하는 거니까 세 개 다. 존속 여부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다르다. 아까 기억나요? 부관이랑 같은 말 뭐였는지? 선생님 기억 안 나는데요? 찾아가면 된다고. 그죠? 눈 뜨고 보면 되잖아.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미 부관의 정의에 포함됐었던 당연한 말이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다고. 자,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얘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져. 왜? 의무를 부과하거든. 그쵸? 행정행위가 뭐였어요? 기억나니? 행정행위가 뭐였니? 행정행위는 의사표시였고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했으니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기는 해. 근데 종속되기 때문에 달라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행정행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런데 부담은, 자, 아까 우리가 넘버링을 이걸 1, 2, 3 해놨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3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미음, 지문에서 만약에 넘버링이나 이런 기억니은 디귿 릴 미음 이런 걸 줬으면, 알파벳을 줬으면요.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문제 풀 때도. 그래서 미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 미음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대. 아, 그렇대요. 그래서 10 조건과의 구별이 쉽지 않대. 정의가 다른데 왜 구별이 쉽지 않죠? 자, 일단 구별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보단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요. 문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구별이 쉽지 않으면 뭔가 문제 아니야? 다른 건데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럼 문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그 다음 내용에 뭐가 나와야 돼?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해결책이 나와야겠지. 괜찮죠, 그죠? 자,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를 구별해야 될 때 그때는요.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대요. 왜? 왜? 여기서 왜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그쵸? 이거 성취에 따라서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위의 지금 계속 주된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죠? 그냥 행정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렇죠. 좀 특이하니까 체크를 좀 해놓겠습니다.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이에요. 아, 뭐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치. 그지? 그러니까 조건은 이 조건 성취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발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성취돼서 소멸해버리거나 이러는데 이 별도의 의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원래 효력이랑 뭐의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이랑 별개래. 그지? 그래서 부담이 이행이 안 되더라도 이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래요. 이게 차이점이라서 우리가 일단 이 효력을 원한다면 부담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우리가 물음표를 했기 때문에 이 때문이다 이런 거 봤을 때 당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란 말이지. 질문에 대한. 그쵸? 대부분의 글은요. 이렇게 적힙니다. 자, 그 다음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관이 위법한 경우라는 표현은요. 이때까지 우리가 따졌던 조건 그 다음에 기한, 부담 이런 내용이랑 부관이 위법하다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글이 지금 완전히 나눠지는구나 라는 인식을 했었어야 됩니다. 쌤도 이걸 처음 읽으면서 인쇄해서 막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쌤도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다 잘라버렸거든. 이거 완전 딴 얘기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제도 이게 엮여서 안 나오고 웬만하면 지금 완전히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선어 문단에서 몇 개 나오고 그다음 아래 있는 거에서 좀 따로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챕터 2 같은 느낌이에요. 부관이 위법한 경우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 머릿속에 부관은 뭐예요? 부관은 그렇지. 부수적 사항이고 종속적 규율입니다. 그 다음 또 부관은 뭐야? 조건기한 부담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부관에 대한 두 가지의 같은 말 종류가 놀고 있어야 돼. 그쵸? 그럼 지금 부관, 부수적 사항, 그 다음에 종속적 규율, 그 다음 조건기한 부담 지금 이 6개의 용어가 지금 내 머릿속에 한 대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잘 읽었다면. 오케이? 괜찮죠? 자, 계속 갑니다.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이 주된 앞에서 주된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써. 주된 행정행위. 자, 어떤 지금 부관이 위법한 경우는 지금 문제 상황입니다. 그죠? 주된 행정행위를 존속시킨 채로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대요. 견해 대립이 있다니까 어떤 주장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주장은 뭐 그럴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나 보지. 그지? 네, 뭐 이런 상황이죠. 그죠? 여행 가만히 두고서 주된 행위는 가만히 두고서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자, 첫째 견해 A. 쌤이 여기 여백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견해는 기속행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처음 보는데? 와 달리 재량행위도 처음 보는데?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았죠? 이 용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하지만 일단 무슨 용어가 나왔는지는 확인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뇌를 어느 정도 빼고 읽게 된단 말이지. 이게 시험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쌤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쌤이 시험을 만약에 시간을 재고 푼다라고 했을 때 100%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지만 100%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나 막 이 정도의 설명이 될 정도의 이런 정리는 안 돼.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유사하겠지, 그지?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유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이랑 실전이랑 분명히 다른데 그걸 일치시켜 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거 처음 보는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오케이? 자,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 나 일단 저 두 개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내놓아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재량행위에 붙은 부과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본대. 지금 이 친구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기속행위와 달리라며. 무슨 생각해야 돼? 이거는 어떻다는 거야?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달리라며. 그지? 만약에 얘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뭐뭐와 달리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썼겠지. 그쵸? 자, 쌤이 29번 문제를 잠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의 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거를 읽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번 선택지 보면요. 답이었는데 그러니까 A와 달리해서 이미 자를 줄 알았어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자, 5번 뭐라 써 있어? 5번 기속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을 붙은 경우, 기속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A와 달리 C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지 라고 써 있는데 A도 취소할 수 있다고 지금 적혀 있잖아.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읽기가 잘 되면 사실은 일단은 문제는 당연히 잘 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 고2 시점에서는요, 이 독해력 공부에 100%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3 때 시작을 해도 돼요. 오답률 1위 문제였죠, 그죠? 1위 치고는 그래도 근거가 굉장히 명확했다. 자, 계속 갑니다. 기속행위는 뭐냐면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은 행정처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지금 이 표현 되게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죠? 막 이렇게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래.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재량행위는 뭐가 달라? 자, 재량행위는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자, 이건 공통점이네 그런 거지? 충족되면 얘는 해야 되고, 오케이? 재량행위는 선택할 수 있대요. 이게 차이점이네요. 괜찮죠?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과만 취소하면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자, 이걸 읽고 바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이 내용 자체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오케이? 쌤이야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봤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 거의 처음 봤을 거고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문제는 지금 가에 대한 뭐 추론 문제가 나왔긴 했지만 사실상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왔어요. 뭐 많이들 틀린 건 아니었던 문제긴 하지만 1번 선택지 같은 경우 부관을 붙일지 여부는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냥 일단.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정의를 잘 잡았다면 우리가 지금 잡은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선택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분은 부관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부관은 그 이후에 붙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 고른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됐다 정도로 끝내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거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해주는 강의가 있겠죠, 그죠? 쌤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맞다.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배경 지식을 동원한 거지 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쌤은 이거는 정확하게 납득은 안 가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관이 위법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부관이 위법할 때는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된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써있는 이 주된 행정행위는요, 재량행위를 의미하는 거겠죠? 왜요? 기속행위는 부관을 취소할 수 있거든. 근데 재량행위는 부관이 아닌 주된 행정행위 이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써있는 이 주된 행정행위라는 놈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만을 의미한다라고 읽어줬어야 되는 게 약간 고3 수준의 독해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결론은 별거 아니야, 그죠? 재량행위에 붙은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부관을 취소한 게 아니라 재량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A의 주장인 거죠. 괜찮죠? 자, A를 잡았기 때문에 그거랑 상충되는 이런 B랑 C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B. 두 번째 견해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자, 표시 똑같이 하고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뭐라고?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할 수가 있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A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거에 따라서 얘기를 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 본질적 요소에 따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취소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거지. 반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실은 생각을 아까랑 똑같이, 아까 어디야? 아까 어디에요? 여기 기속행위와 달리라는 이 표현이죠.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나는 기속행위는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 그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었고, 마찬가지로 본질적 요소라면 취소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반면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제 글로 나오기도 하는 거죠. 아까처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왔기 때문에 오답률이 1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건데, 지금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 가능하고 재량행위에 붙은 거는 부관이 아닌 재량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부관이 본질적 요소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이 재량행위 마냥 이 부관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뭐? 그 주된 행정행위 이놈을 취소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취소 가능한 건 뭘 취소하라는 얘기야?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뭘 남긴 채? 주된 행정행위를 남긴 채로. 됐죠?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지금 우리 이 경우 얘기 중이에요.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본질 요소라면은 이 주된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됐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지, 그지? 본질 요소라면은 부관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네. 자, 맞아, C입니다. 세 번째 켠에는 부관은 주된 행정에 붙은 동석적 규율일 뿐이므로, 자, 이거는 정이고요. 그죠? 아까 나왔고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아, 편하네. 그죠? 아까 같은 경우는 막 계속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이때는 부관을 취소해야 되고 이때는 주된 행위를 취소해야 돼. 계속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여기서는 언제나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생략된 말은 뭐야? 주된 행정 행위는 살려두겠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이 견해 C는요, 법원이 부관만 취소해도 재량권이 침해되거나, 이거 뭐예요? 이거 A가 했던 주장이에요. 위법한 행정행위, 이건 B가 했던 주장입니다. A나 B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어려운 문장 아니라고. 그냥 당연하잖아. A랑 B랑 C 입장이 있으니까 C 입장에서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됐죠?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거나 A인 상황이었고요. 위법한 경우 이건 B라는 상황이었고요. 행정청은 새로운 부관을 다시 붙이거나 주된 행정행위 기록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넨 다 틀렸고 내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되게 편하게 읽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네, 뭐 부관의 새로운 특징이니까 이거 선택지를 나올 수 있으니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요. 하지만 행정청이 부관을 이용하여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대. 오케이, 이건 문제 상황이 되겠네, 그지?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지. 이에 대해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대. 해결책이 되겠죠, 그죠? 역삼각형. 행정의 효율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가 해결책이 되겠지. 네, 이렇게 해서 제일 어려웠었던 비문학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쌤이 지금 이렇게 독해를 한 거는 이제 완벽하게 읽는다면 이렇게까지 읽어야 된다 이고, 사실상 이제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점점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시간을 재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더라도. 그러려면은 우리가 글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이 구체적으로 이럴 땐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문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다른 지문에 적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쌤이 오른쪽에 최대한 내용 정리를 조금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조금 너무 많이 나올 때 빼고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 글의 구조가 남아있죠. 흔적이. 그죠? 이런 느낌으로 내 머릿속에 정보 저장한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구조도 그리는 거 물론 한두 번 해보는 건 좋은데 내용 자체가 정리되는 게 무슨 의미냐고. 내가 저기서 무슨 생각했어야 되는가? 그게 공부죠. 그쵸? 내용 복습이 그렇게까지 국어 다른 지문 푸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죠? 내용이 아닌 읽기 태도를 중심으로 비문학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